진짜 전략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우리 증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경기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여실히 보여줬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돌면서 장중 내내 웃돌면서 좀 경기 우려감을 키웠는데 네. 사실 고용도 탄탄하고 증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지난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2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또 다시 3주째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대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확연하게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세 하락장이 곧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향후 최소 1.5년 정도 길게는 더 길게 상승을 예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마이너스 2년 경쟁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년 마이너스 2년보다도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국채 금리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85 수준으로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0%의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최소 1년 반 그리고 길게는 4년 이상의 실적 장세 또는 거품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금리 인상 이전의 조정이 있고 나서는 그 이후에 50에서 7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24년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미 연준의 금리가 2.5에서 3%에 도달했었을 때 그때쯤부터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고 약 1년에서 2년 동안에 35% 이상의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좀 더 예민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 시장의 핫 키워드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본부장님께서 가장 먼저 이 업계에서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첫 사례의 분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과거 민감도로 따지면 10년 3개월물이 정확도가 더 높던데 네. 과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미 증시 흐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네 차례를 보면서 예를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은요. 2009년에서 2020년 사이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이클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19년 8월 말에 10년, 2년 역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 말에 역전이 됐습니다. 독특한 것은 2019년 3월 말에 역전된 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나서의 어떤 고점을 만들어졌느냐 보시면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11개월 정도 역전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구간 동안에 얼마나 시장이 올랐냐면 19%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28%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나서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 사이클이죠. 이때는 좀 더 빨리 일어났었는데요.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의 차이가 2005년에 일어났었고 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역전이 2006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한 달 차이밖에 안 되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둘 다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의 상승 주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체 상승 구간 동안에 이 정도 올랐다면 역전이 되고 나서
약 한 21개월 정도, 10년 마이너스 3개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상승폭을 보시면은 S&P 500이 22%, 나스닥이 24% 추가로 더 상승을 하고 그리고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거 재밌는 부분은 이 상승 주기는 산업재 버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보시면은 나스닥의 상승폭이 더 컸어요. 결국은 장단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는 성장주들이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사이클은 1991년부터 2001년 사이클입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은 98년 6월에 역전이 됐었고 98년 9월에 역전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0년, 2년이 먼저 역전이 되고 한 4개월 뒤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의 상승폭을 또 보시면은 이때는 닷컴 버블 때예요. 그래서 워낙 전체 상승률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여기에 이제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되고 나서 1년 반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 정말 높죠. S&P 500은 50%, 나스닥은 200%나 상승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버블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뭐 또 한 번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이 약간의 이 닷컴 버블 때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퍼포먼스가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1982년부터 1990년이에요. 이때도 보시면은 98년도 12월 달 역전, 그리고 88년도 12월 달 역전, 89년도 4월 달 역전. 그래서 이때도 거의 4, 5개월 뒤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올랐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보시면은 역전이 되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15개월 역전이 되고 나서 15개월 뒤에 고점이 형성이 됐고 상승폭을 보시면 뭐 20에서 24% 상승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까지 10년 마이너스 3개월 역전이 안 됐어요. 역전이 되는 시기는 아마도 올해 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11개월에서 20 몇 개월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여유 있는 기간이 1년은 미니멈이고요. 2년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뭐 항상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정호 씨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어찌됐든 오늘도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결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건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근거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무작정 막연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예, 맞기는 맞아요, 이 말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뭐냐, 그게 바로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는 것은 은행권에서 몸을 사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이 줄어드니까 대출을 해주기 싫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부실 채권도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전히 이 미국의 여신 증가율, 즉 대출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9% 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때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역전이 안 된 상황에서는 대출이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있어서 결국은 고용시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직장이 좋다면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임금 상승률이 자그마치 7.1%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증시가 하락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9.16%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숫자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급여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실업률 추이가 3.6% 수준이죠. 이거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3.5% 수준 근방까지 벌써 왔습니다. 완전 고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비동업 신규 고용자 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43만 1,000명이 추가되면서 계속적으로 고용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4주 평균 실업 수당 청구권자 수도
보시면 코로나19 전이 21만에서 22만 사이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1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심지어 더 낮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여기에 또 보시면 이제 노동 참여율이란 것인데 이 부분이 너무 자동화가 되면은 고용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걱정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네, 맞습니다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어요. 지금 62.4가 나오고 있고 63.4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생산성 둔화가 일어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 환경도 좋고 기업 실적도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경기 침체를 우려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탄한 고용을 또 강조해 주시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적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이번 1분기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는 뭐 어메이징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면 왜 장이 올라갈 수 있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4,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예상치보다 정말 좋게 나왔었어요. 76%의 기업이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예상치가 21.4였는데 31.4가 나왔어요.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12.8% 예상이었는데 16.1%가 나왔습니다. 순이익 마진율도 11.9%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2.4%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4, 4분기 실적은 정말 괜찮았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빠졌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 4분기에 실적이 나오게 됐었을 때 또 한 번 괜찮다. 이러면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분기의 이익 증가율 예상치가 지금 4.7%가 되고 있고요. 작년 말에 6.2%니까 많이 하향 조정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1분기 매출 증가율이 10.7%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말에는 9.5%더 높아졌습니다. 매출은 늘었네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순이익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상치 비슷하게 들어올 텐데 매출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성장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순이익 마진율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이 ROE라고 얘기하죠. 자기자본 이익률이 미국의 S&P 500이 20%가 훨씬 넘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연간 지수 상승률이 더해지는 게 매년 15% 이상, 높게는 20%의 추가적인 상승률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업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을 때는 상당히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는 1,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4월 안으로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 상승 동력 여부가 좀 중요해질 수 있는데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또 지난주 미 증시 고점 상승 고점 정리를 해주셨어요. 미국 10년 국채금리 3%를 반영을 했을 때 잔존 가치 모델상 그리고 펀더멘털상 미 증시 고점을 예측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집계가 되었나요? 네, 자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고점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이 장기금리차 역전 이후의 상승폭 그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고요. S&P 500은 내년 말까지 25%, 나스닥은 31%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고점 형성이 23년에서 24년 사이에 일어난다고 치면 44%, 46%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나스닥이 S&P 500 대비해서 막 4배 상승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나스닥이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동성 지표로 짚어본 미 증시 상승 여력은 어떻게 확인되고 있나요?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펀디멘탈 쪽으로 들여다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보면은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과거에 2000년도, 죄송합니다. 여기 숫자가 2003이 되는데 2000년도에 3월 고점으로서 계산을 했었을 때 시장은 자그마치 80%나 더 올라야 돼요. 네. M2로 계산을 했었을 때. 근데 2007년도에 산업재해 버블대로 계산하면 27% 정도 더 올라야 됩니다. 나스닥만 따로 비교해 보니까 2000년 3월로 계산할 때 38%이고요. S&P 500은 23%입니다. 자, 숫자들이 좀 굉장히 수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증시가 최소한 20% 이상, 많이는 훨씬 더 이 정도의 상승폭으로서 우리는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일단 유동성 지표로 상승 고점이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업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포트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에너지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자재 에너지를 사야 된다. 이쪽이 지금 바닥 찍고 많이 올라왔다. 근데 과거 10년을 비교해 보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성장주를 다 팔아야 된다. 기술주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계 대표적인 투자 은행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과거 40년 자산 버블이라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지금 보면 빵이 이 하늘색이에요. 그다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렌지색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과거 버블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이거 고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건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펀디멘탈이 어떠냐를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한 시점에서. 빵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해징이 일정 부분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을 때 상승 여력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매력이 있는 업종으로서 찾아보면 어떤 업종들이 올라오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태양광,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전자결제, 핀테크 다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5G, 로봇 AI, ESG, 자유소비재, 산업재, 인프라 관련주. 자, 밑으로 내려가서 원자재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성장주 70, 가치주 30인데 성장주 안에서 반도체, IT,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바이오 헬스케어가 전체적인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외의 가치주, 뭐 원자재, 산업재, 소비재 등을 30% 정도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비중을 알려주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장주의 상승 동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퀄컴이 압도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항상 13개 종목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핸셋 관련된 이슈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때 대표적인 큰 종목들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데 반도체가 월등하게 높아요. 퀄컴, AMD,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매력도가 높게 나오고요. 자, 그 이외 대표 성장주로 보면 알파벳, 구글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또 넷플릭스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 애플까지. 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뭐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13개 종목이 44%라는 것은 나스닥의 매력도보다도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현재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퀄컴, AMD 그리고 알파벳, 엔비디아 순으로 지금 상승 여력이 높게 집계가 됐네요. 월요일 진짜 전략 이 시간 오늘 이분과 함께 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